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조커여서 그런가 네, 반응이 많았어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공감 좋아요 그런 게 많은 순서대로 갖고 와봤고요. 유튜브 사모님께서는 영화가 끝난 후 별점 테러하는 사람들까지가 영화의 완성. 아스플렉은 조커가 아닌 진짜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길 바랬다. 저희 한 줄 평에 공감을 많이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유튜브에서 다인케이 다이어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폴리아드의 조커라는 광기의 흐름. 1번 자신의 파멸을 담보로 단 한 번 내지른 아스플렉의 단말마가 1편에서의 조커다. 2번 하지만 타인의 면도 실수에 의해 한쪽 입이 찢어진 정도밖에 안 되는 광기가 아스플렉의 한계다. 이제는 관심과 연정을 얻어 더 이상 조커일 수 없는 아스플렉에게 광기를 열망하는 할리퀸과 추종자가 오히려 조커라는 광기에 공유된다. 심지어 광기 공유자들이 아스플렉에게 조커답지 않으면 배에 총질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 뮤지컬 씬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3번 스크린을 벗어나서도 조커답지 않았던 아스플렉에게 짜증과 불만을 토로하고 혹평하는 관객일수록 광기에 공유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관객은 영화가 끝난 후 혹평을 이어가면서 광기의 공유 정도를 깨닫게 되므로 현실에서 광기의 폴리아드가 완성된다. 감독은 이것을 관객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조커라는 우상의 첫 번째 껍데기인 아스플렉을 굳이 죽음으로 몰았고 성자의 행진처럼 이제는 현실에서조차 누구든 조커가 될 수 있게 되어버린다. 이 영화가 최초에는 스크린이 아닌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될 예정이었고 최초 기획대로 되었다면 무대와 관중석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관객은 마치 재판소의 관중처럼 광기의 동기화와 공유가 더 와닿았을 것 같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3번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된 예정이었다는 말을 듣고 되게 이 댓글에 공감이 갔습니다. 쇼처럼 봤다라는. 확실히 그 플레이어랑 오디언스가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이 극이 상영이 됐으면은 더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댓글도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고요. 세 번째는 바사치키님 같은 경우에는 조커 폴리아드 영상도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나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불협화음, 조커의 뮤지컬 장면에서 경쾌한 뮤지컬 음악과 함께 조커 1에서 나온 것 같은 어둡고 무거운 사운드가 믹싱돼서 같이 나옵니다. 아스플렉의 분리된 내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스플렉의 내면이 불협화음을 일으켜 붕괴가 되는 걸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영화 내에서 카메라의 초점, 현웅님이 언급해주신 스크린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나 법정 장면에서는 영화 내 화면에서 카메라를 등장시키는데 초점이 등장인물들에게 맞춰져 있죠. 카메라는 마치 관객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로 보입니다. 아서의 내면은 관심 없이 그저 관객들이 보고 싶은 것만 찍는 카메라를 내 화면으로 끌어들인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법정 뮤지컬 시퀀스에서 조커가 카메라맨들부터 먼저 총으로 쏴 죽이죠. 네. 나를 이슈 삼아 너희들이 욕망을 표현하지 말고 나의 내면으로 봐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면 엔딩 장면의 진정한 폴리아드는 정신병을 공유하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새로운 조커의 탄생을 통해 진정한 폴리아드가 되는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조커라는 트리거를 통해 영화 내 인물과 영화 밖의 관객들 모두 그렇게 조커 상태를 공유하는 체험을 했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1편의 조커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들도 세상의 부조리함을 체험했고 조커를 통해 대리만족 혹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공감했던 건 아닌가 합니다. 고담시든 현실 세계든 세상은 불완전하고 나라는 자아도 연약하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동안 배트맨 시리즈에서 연기했던 여러 조커들이 있었고 다들 다른 형식의 조커로 표현되었습니다. 히스레저, 시저 로메로, 잭 니콜스, 자레드 레토 정도 생각났는데 와킨 피닉스의 조커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하네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지만 혹평도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조커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저는 와닿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조커가 화제성을 끌고 그렇게 호불호가 나뉘었던 이유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배트맨보다 조커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씁쓸한 건 아서가 아니라 조커를 사랑했던 거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 성희님이 저번 주에 말해주신 것처럼 감독은 그 호불호를 알고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그 지점에서 더 저는 마음에 끌렸던 영화가 이번 조커 2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4번.
4번은 유튜브에서 20세기 소년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조커를 보러 왔는데 아서플렉이 나온다는 이 비판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다뤄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달아주셨어요. 소니라는 제목의 손흥민이 주인공인 축구 영화가 많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한 감독은 같은 소니라는 이름으로 손흥민이 은퇴하는 이야기를 캐릭터의 심리에 집중해서 만들었다. 여기에는 축구 경기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때 관중은 왜 축구 장면이 없냐고, 이건 소니가 아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흥민이 아닌 소니를 보러 왔다. 조커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에 작품이 맞추라는 식의 혹평들은 아무리 봐도 생떼에 가깝다. 대체 왜 당신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가? 라는 블로그 글을 보았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 이 댓글이 또 인상 깊었던 게 다 달아주신 다른 댓글들 중에 비슷한 완전 반대의 이유로 조커를 별로라고 말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 같아. 그분은 이 조커가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예시로 들었던 게 게임을 예시로 들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게임이랑 영화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게임은 아무리 막 예술적인 감각을 조금 예술적인 터치를 부여하려고 해도 게임 속에서 드러나는 성취감이랄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유저들이 분출하게 만드는, 유저들이 도파민을 분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저는 게임이 아무리 뭐 예술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해도 저는 산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용자로 하여금 훨씬 더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출이 되는 게 예술적인 성취라기보다는 도파민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영화는 좀 이게 애매한 게, 사람들이 예술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산업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조커 폴리아드 같은 영화는 더더욱 뭔가 그 예술과 산업의 경계의 대척점에 서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감독의 지향점은 예술에 가깝지만 거기에 투입된 자본을 생각을 하면 이건 산업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평과 혹평 둘 다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네. 팟캐스트에서 유부초밥님은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이 와닿네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네. 그렇네. 네, 맞습니다. 속편 하나 더 만듭시다. 네. 세 번째 시리즈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안 만든다고는 했지만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2주 영화 이슈 2024년 10월 2주차입니다. 첫 번째 포브스 선정 한국 영화 30선을 골랐는데요. 킹부스 선정. 네. 칸 오스카를 석권했던 기생충이 2위를 했다면 1위는 무엇이냐라는 기사의 제목이었는데. 네, 뻔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포브스가 미국 언론사잖아요. 경제지라고. 그렇죠. 미국 언론사인데 뭔가 미국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영화를 고른다면은 기생충 빼고 솔직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려진 영화 중에. 올드보이가 리메이크도 미국에서 그렇죠. 스파이크 리가 감독해서 망하긴 했지만 될 정도로 굉장히 진짜 우리나라의 그 영화를 엄청나게 알린 계기죠. 그렇죠. 계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리스트를 지금 찾아서 아예 봤습니다. 30위까지? 네,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1등 올드보이, 2등 기생충, 3등 버닝, 4등 하녀, 5등 살인의 추억, 6등 아가씨, 7등 곡성, 8등 엽기적인 그녀, 9등 박하사탕, 10등 부산행, 11위 악마를 보았다, 12위 패스트 라이브즈, 13위 폐혈지 결심, 14위 오발탄, 15위 김씨 표류기, 16위 박지, 17위 자유부인, 18위 칠수만수, 19위 시, 20위 장하옥년, 21위 극한직업, 22위 서편제, 23위 벌새, 24위 지구를 지켜라, 25위 지금 받고 그땐 틀리다, 26위 8월의 크리스마스, 27위 친절한 금자씨, 28위 리틀 포레스트, 29위 10월에 30위 명량까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순위를 보잖아요. 확실히 미국인의 시선에서 순위가 매겨진 게 보이더라고요. 어때서 그런가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홍상수 영화가 한 편밖에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지금 맞고 그땐 틀리다. 네. 이제 항상 제목이 헷갈리는 영화. 미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편밖에 없는데 그거의 순위도 25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 순위 안에 많지는, 그러니까 많이 막 수정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오키 영화, 북촌방향, 뭐 강원도의 힘이나 돼지 거물에 빠진 날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홍상수 감독의 센세이셔널한 등장과 가장 컸던 전성기 시절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이해는 갑니다. 확실히 홍상수 영화가 미국 평단에게는 어필이 되지 않을 만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프랑스죠, 프랑스. 아르테죠.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의외인 픽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팔이 엽기적인군요. 와. 그렇죠. 근데 아마 저는 이건 좀 시대적인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시대적인 영향이라는 게 엽기적인 그녀가 그 시대에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엽기적인 그녀가 이제는 좀 어떻게 고전이라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전이 오래돼서 고전이라는 게 아니라 클래식이라는 소리인데 왜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엽기적인 그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로맨스라는 장르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멜로물의 방향성이 아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새로운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정말 새로운 캐릭터가 네. 그냥 그 캐릭터가 저는 멜로물의 판도를 아예 전부 다 바꿔놨다고 생각했어. 또라이 같은 캐릭터가 네.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전지현님이 맡은 캐릭터의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캐릭터들이 다 만사잖아요. 상당하죠. 네. 그리고 최근 미국에 K 콘텐츠가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한 결과가 8등 엽기적인 그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딱 제가 탑 10까지 갖고 왔는데 이 탑 10만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영화는 확실히 2000년대부터 깼구나. 네, 2000년대에서 2010년대. 99년 바카스탕을 포함해서 네. 4위 한여를 제외하고는 다 2000년대 영화예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 고전 영화 중에서는 감독으로 따졌을 때 진짜 주목해볼 만한 감독은 솔직히 말하면 김기영 감독, 이만희 감독, 임권택 감독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뭐 거기서 조금 더 뽑자면은 뭐 유연복 감독이라던가 오발탄 만드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은 바로 옆에 일본은 문호를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그렇죠. 전쟁 전부터 좋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오지아스지로가 데뷔를 한 20년대 30년대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문호를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빨리 그런 문화 산업을 시작을 했다면은 우리나라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진 정서가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나라 그 일본의 4대 고전 거장에 버금가는 그런 감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뭐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네. 거기다가 뭐 5년 지나선 바로 또 분단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정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빚어진 예술적 영화적 결과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빚어져서 요즘 이제 2000년대 나와서 터진 걸 수도 있어요. 그 정서가.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보이고 뭐. 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뭐 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많고요. 봉박이죠. 이도 들어갔고 나도 들어갔어요. 네. 나홍지 감독 그렇죠.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네. 연상호 감독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뭐 최근 영화 중에서는 뭐 셀리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스도 있고. 네. 근데 그건 사실 뭐 미국 영화라고 사실 거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냥 그 딱 탑 10까지만 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그냥 다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저는 이 리스트를 정리하고 싶네요. 그러면 2주 유천자 2024년 10월 3주차 첫 번째는 보통의 가족이 개봉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놓쳤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맞네. 개봉한 영화가 없어가지고 보통의 가족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부산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평이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행이죠. 네. 사실 허진호 감독의 영화를 생각하면 당연히 멜로를 떠올리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 20년, 30년 된.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옛날에 그 누구야 10년 전쯤에 장동건님이랑 장찌 나왔던 그 위험한 관계였나? 그거 이후로 멜로물을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허진호 감독이. 뭐 그 이전에 뭐 행복이라던가 호시절 같은 영화들도 있지만 2010년대 이후로 허진호 감독은 자신의 전형성이랄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멜로물을 지향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의 가족도 보면은 되게 스릴러의 느낌이 나는 영화인데 저는 예전부터 그 허진호 감독이 전성기에 보여줬던 영화들을 보면은 허진호가 보여주는 카메라가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에 간다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카메라에 기교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기교가 전혀 없는데 과연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요즘 영화에서도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이라고 하면 8년 전이긴 하지만 도쿄공주도 그렇고 천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허진호 감독이 뭐 영화 역량과는 별개로 어떻게든 카메라에 진실함을 담아내려고 하는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실한 카메라에 다른 결이에요. 자극적인 소재, 자극적인 다른 소재잖아요. 그런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평가가 좋다고 하니까. 네, 아마 다음 주는 그걸 할 것 같습니다. 영화가 없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할 수 있겠지. 이것도 국내 독립 영화에서 꽤나 화제성을 이끌었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요. 네. 작년 전주에서 왓챠가 주목한 장편이기도 하고. 네. 그 여기 나오는 그 배우진이 굉장히 짱짱으로하는데 박수연 배우랑 그래요? 네. 네, 그 이유미 배우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미, 네. 한재희 감독님도 독립영화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감독님이시고, 네. 그래서 1999년 뭐 세기말에 애인을 발견했다라는 정보를 보니 한 25년 전, 26년 전 돌아가서 또 그때 감성을 또 자극하고 두 사람의 뭔가 연대를 통해서 풀어내는 이야기를 여기서 담지 않았나 해서. 네, 주인공 이유미님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지금 기대가 되고요. 다음 영화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이 영화는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2주 순작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의 영화입니다. 저는 여기 에이스메이커 너무 짠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그 중에 평이 안 좋은 영화 다 안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전 그 댓글 부대 있죠. 전 올해 지금까지 본 상업 영화 중에 거의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댓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화 보는 안목이 아예 없는 영화사는 아닌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창 그 영화를 찍어대던 2018년 12월에 시작해서 제가 군대 갔을 때네요. 2018년 12월에 시작해서 2009년 3월에 촬영이 끝난. 그러니까 지금 5년이 넘은 작품이에요. 와, 2018년 12월이면은 5년이. 나 입대했을 때요. 잠깐만. 12월 10월에 입대했어요. 2018년 12월 12일. 감이 안 잡히네. 그때는 스마트 TV가 막 보급되던 시절일 걸요 아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리를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 네. 그러면 2주의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레드룸스입니다. 레드룸스. 네. 이런 결의 영화는 참 오랜만에 본. 네. 영화 보면서 개인적으로 비바리움 같은 그런 뭔가 그런 기묘함. 뭔가 좀 일단 독특해요. 이 영화가 좀 미장센이 좀 과도하게 통제되고 정제된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게 이제 철저하게 계산돼서 저는 들어간 거. 비바리움을 연상하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저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평점 6점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는 7점입니다. 근데 분석하다 보면 8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정도로 전 진짜 올해 의외의 발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하는데 너무 스토리가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까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이게 릴리즈를 안 해놓으니까. 영화도 엄청 느리잖아요. 후반부 타기 전까지는. 느리죠. 법정도 많고 그렇다고 숏이 잘려가는 것도 아니고 롱테이크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게 저는 좀 아쉽게 느꼈었다라고 봤고요. 전직 수영 선수 출신의 캐나다 영화 감독인 파스칼 플랜트의 감독 각본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나디아 나빌레라도 수영 관련된 이야기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뭐 베이징 올림픽 대표로 나갈 뻔했다? 수영을? 그 정도로 엘리트 수영 선수였대요. 감독님이요? 엘리트 수영 선수였대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영화 쪽으로 신기하다. 갔다라는 거죠. 네. 또한 이 레드룸이라는 뜻이 접속자나 서버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든 다크웹의 계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고문, 살인, 강간 등 끔찍한 범죄가 실시간 중계된다는 그 가상의 온라인 공간을 지칭한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영화에도 설명되다시피 자신의 차고에서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는 공간도 레드룸이라고 표현이 되듯이 굉장히 뭔가 좀 다층의 의미를 여러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레드룸이다. 그리고 룸스라고 표현한 것은 그 공간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특히나 여기서 보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공간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또 그거를 보면서 제2차 가해가 또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대상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립하는 게 텔레그램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하고 이제 기업이 대립하는 게 텔레그램에서 워낙 이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면에 이거는 사생활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지점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요즘 계속해서 그 사회에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 당장 텔레그램 말고도 지금 미국에서도 SNS 규제한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건 지금은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SNS의 과실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국가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저도 동의하는 것이 SNS가 유출하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현재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적으로 일상적인 근거를 대자면은 전 요즘 그 막 발신자 제한 문자로 이상한 문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예. 뭔지 아시죠? 자주 오시지 않나요, 현우님도? 나는 그거 바다 이야기 그런 거. 그니까 그런 게 엄청 와요 저한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현안을 보다 보니까 민감해져서 더 좀 과민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서 막 핸드폰에 대고 이야기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알고리즘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무서워요. 좀 반대로 보면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SNS가 저희 모르게 그 SNS 정보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하고 나쁜 쪽으로 가면 유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이분에도 그냥 유튜브 보는데 요즘 홀덤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홀덤 영상 한두 개 보는데 다음 또 유튜브 켜보니까 알고리즘에 홀덤으로만 다 뜨는 거예요. 그니까요. 와 이게 너무 무서워 이게. 네. 뭐 어쨌든 그렇고 영화 이제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파란 화면에 이제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밖에서 자는 켈리앤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집에서의 그 빨간 화면에 비치는 얼굴과 당연히 대비되는 그런 지점으로서 영화가 출발을 하고 그래서 왜 이 인물은 밖에서 잘까?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이 안 됐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오네어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 빨간색 얼굴은 오네어가 된다는 의미인데 결국 이 사람이 밖에 자는 곳은 골목이라는 곳이고 골목은 사실 카메라가 없고 통제가 사실상 없는 곳인데 근데 반대로 사실상 켈리앤의 집은 완전 통제에 가까운 곳이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중에 잘 때만큼 밖에서 잔다라는 게 뭔가 이 켈리앤이라는 인물은 그 통제에서 뭔가 벗어난 자유로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혹은 뭔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뭔가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냥 일부러 방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근데 저는 이 켈리앤이라는 인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좀 관심종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심을 좀 지나치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직업이 일단 모델이잖아요. 모델이죠. 그리고 계속 카메라 시선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 법정에서도 그 후반부 그 소름 돋는 그 씬 있잖아요. 법정에서 분장거 나오는 씬. 대단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주목을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그 후반부에 영상을 살라고 하는 그 시퀀스 있잖아요. 영상을 살라는 목적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크웹에서 주목받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단 내가 이 영상을 갖기 위한. 이 영상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목이 되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 자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깨서 법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려지는 데 있어서는 3명의 소녀를 죽인 연쇄살인범 슈발리에의 재판이 이뤄집니다. 그리고서 검사와 변호인의 롱테이크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크웹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고요. 재판의 모습도 완전 그냥 사실적으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현실감 있게 묘사를 했다. 라는 지점이 아마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화면비도 보면 차담가 1.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3대 2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제가 느낄 때는 뭔가 TV 화면이나 뭔가 우리가 그 CCTV에서 감시하는 그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의 움직임조차 굉장히 철저히 계산된 듯한 그 롱테이크를 대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통제된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사실 굉장히 강했다. 그러다가 이제 법정에서 카메라가 돌다가 딱 이제 클로즈업을 머무르는 곳이 켈리앤이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시선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범인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켈리앤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영화에서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의문에 쌓여 있는 인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영화가 시작을 한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저는 이 처음 법정 롱테이크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검사와 변호사가 발언하는 내용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저는 왜 주목을 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봤는데 근데 논리가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막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막 당연히 정의를 막 정의를 막 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는 이렇게만 말하고 변호사도 막 이런 말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러니까 논리가 없이 의도적으로 저는 감정적인 대사만을 뱉으라고 저는 설계한 것 같았어요, 감독이. 그런데 그 켈리앤이 하는 행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감정을 배제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도 보면은 상당히 이성에 의한 행동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감정과 이성의 공존이라고 해야 될까? 인간 안에 있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검사랑 변호사는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이성적인 사유가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켈리에는 순전히 자신의 쾌락에 의해서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결말을 보면은 이성적인 동기가 있었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좀 더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의식은 좀 더 뒤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분히 의문스러웠던 거는 네. 켈리는 왜 이 재판에 참여를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네, 아무 그러니까 연관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 연관도 없어. 직업은 모델이고 심지어 뒤에서 하는 일은 해커인데 네. 과연 이 일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보면 저도 성현님이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뭔가 본인한테 뭔가 쏟아지는 관심을 뭔가 좀 원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가 외롭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결말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답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쪽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리긴 하네요. 왜냐하면 켈리에는 가족에 대한 언급도 없고 친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심지어 취미는 홀로 벽에다 쳐버리는 스쿼시를 하기도 하고 말동무조차 본인이 생성한 기네비어 AI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홀로 샬롯의 여인? 그런 식으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있는 사람인데 이성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안의 감성으로는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혹여나 광기에 미쳐서 혹시나 슈발리를 봤다면 여기서 나오는 뭐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흉악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성적 독자증 같은 그러니까 여러 방면의 겹이 지금 겹쳐지는 인물로 표현되는 게 이 켈리.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연상된 다른 영화 감독이 전 아리에스토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전 아리에스토가 뭐 수많은 장기가 있지만 가장 잘하는 게 저는 것 중에 하나도 아니고 가장 잘하는 게 눈속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눈속임이라는 게 단순히 기교라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감정적인 끌어오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다른 부분으로 현혹되게 만드는 전 그런 연출을 되게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이런 이유에서 미드소마를 예전에는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았는데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평가하게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은 대중들 말고도 평론가들까지도 미드소마를 페미니즘 영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드소마는 페미니즘 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안티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는 이유는 그녀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다 막 그렇게 죽어가고 마지막에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 데니의 모습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은 그 흑인 친구 있잖아요. 네네. 흑인 친구가 조사하려는 주제가 되게 나치즘, 파시즘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나치즘, 파시즘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조사하러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을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은유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리 애스터는 그 은유를 그 영화에 삽입을 했어요. 기교 없이 충실하게 삽입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리고 거기 미드소마 안에 영화 안에 들어간 그 이상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네네네. 이상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그것도 괜히 보여주지 않고 넘어갈 리가 없단 말이죠. 저는 그거는 근친상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그 다른 막 왕가대 같은 것들 보면은 근친상간을 하는 가문들을 보면은 막 가서 막 얼굴 이상해지고 유전병이 막 겹치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괜히 보여준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영화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완전 보수지적으로 완전 분절돼 있어요. 맞아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미드소마라는 영화는 사람들이 치유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에 데니 배경이 나오잖아요. 데니는 심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심정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의 교리랄까? 그 교리가 어떠하든 그 심정적으로 지친 사람을 치유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데니는 전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 끝나고 나서 무조건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가오는 사람은 클레망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미드소마를 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거야. 이 영화가 좀 뒤에 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센이 지나치게 절제되고 통제돼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근거를 하나 들자면은 이 영화는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카메라에 보여지고자 하는 피사체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진짜 정확히 가운데 항상 배치돼 있어요. 모든 미장센이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 화면도 그렇고 그 켈리행이 집에 있는 컴퓨터 화면도 비출 때마다 정확히 왼쪽 오른쪽 정확히 나눠서 세팅되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보는 클레망틴이랑 켈리행의 배치도 완전 딱 정확하게 반 나눠서 보여지게 만들고 클레망틴이 떠나고 나서 켈리행이 그 화면을 보는 구도도 완전 딱 정확하게 정면에서 보여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사람의 시선을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장센을 완전 가운데에다가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밖에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미장센을 배치했다. 사람들이 가운데로 화면을 보기 집중을 했다라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한 곳에 가두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켈리행은 이 흉악범죄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원한 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게 결말부 보기 전까지는 다 전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어요. 이 영화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다시 본다고 해서 다시 보면은 이 후자 있죠. 관심을 원했다. 관심을 원했다는 게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 켈리행을 관심을 원하는 사람으로 봐도 맞는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 보여진 피사체의 자극적인 면모들만 보고서는 성적 도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현혹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켈리행이 결말부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선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결말은 선이죠. 근데 그 선이 좀 왜곡된 형태로 발현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저 자신도 약간 선은 무조건 정해진 방향으로만 발현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구현이 돼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미 정의를 해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켈리행이 선을 구현하는 과정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사람들의 선으로 이끌었잖아요. 저는 그렇기에 이것도 왜곡되고 뒤틀린 방식이지만 선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선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 카메라가 켈리행을 보여주는 방식처럼 아예 가운데에 갇혀 있어가지고 선을 이렇게만 보여줘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 좀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인들의 좁은 시야
대한 경고를 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상에서도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묘사가 되는 거는 켈리엔과 클레망틴이 이제 붙어 다니다 보니까 네. 아 너도 살인자 쪽을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네. 왜 그렇게 하니 하면서 이제 되게 꾸짖는 장면도 몇몇 개 있었고 네. 심지어 뭐 사생활 관련해서도 막 모델 에이전시에서 막 너 잘렸어.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장면이 있듯이 네. 사실 켈리는 자기가 뭘 말한 게 없거든. 난 이 사람 이 편입니다. 상대편에 말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같이 다닌다라는 그런 것만 보고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레드룸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상 초반에 보면 이 켈리인과 클레망틴을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람으로서 묘사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점점 영화상으로 나와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사는 곳이 일단 네. 켈리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밖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되게 살인자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묘사가 되지만 가면 갈수록 켈리에는 뭐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네. 알고 보면 굉장히 부유하게 굉장히 이렇게 묘사가 네. 되는 것도 있지만 내 클레망틴을 보면 진짜 막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네. 하고 심지어 이 사람에게는 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점으로도 이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네. 클레망틴하고 켈리엔의 배경은 아예 다른 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밖에서 사는 사람이네 똑같이 옹호하네라고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아예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게 영화상으로서 계속 이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 뭐 다크웹도 그렇고 사는 곳인 고츠미치도 그렇고 기네비어도 그렇고 뭔가 이 켈리엔에게는 뭔가 이렇게 카메라가 많고 감시하는 게 많은지 네. 그러니까 전 본인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원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본인의 뭔가 그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건가? 네. 그렇게 라는 지점으로도 굉장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뭔가 온라인 도박이나 해커 활동으로 이제 뭔가 경제를 부유하게 네. 늘린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네. 근데도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보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래서 슈발리에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가 알고 싶은 그냥 집착심이 생겼던 거고 감춰져 있는 영상도 먼저 보기 위해서 그 가상화폐를 팔고 홀덤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반대되는 지점은 직업상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잘 보여야 하는 괴리심도 있지만 그래서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속에 있는 욕망이 누구보다 뚜렷했고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 이 켈리엔이라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 AI인 기네비어가 농담을 하죠. 유령이 농담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속이 훤히 보여서 농담을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켈리엔이 부셔버리죠. 기계를 그냥 갈아버려요.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갈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회의 유령은 사실상 저는 켈리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내 속이 훤히 보여? 아니 안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계를 그냥 FBI가 입수한 이제 영상을 공개를 이제 한 시점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영상을 못 보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영화상 특이했던 전개였어요. 켈리엔이 그거를 나는 봤는데 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태까지 그냥 뭔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켈리엔에게 첫 번째로 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듯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지 않았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클레망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저는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영상을 함께 본다라는 건데 관객에게는 또 소리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클레망틴이 변하는 상황을 현실에서 목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켈리에는 뭔가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어서는 항상 뒤에서 온라인에서 어둠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현실에서 변화를 끼치는 과정을 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직접적인 켈리엔에게 변화가 선의로 가는 그런 하나의 변화였을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리로 전달한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 아까 이거 영상을 같이 보는 부분에서 우리들한테는 소리로만 보여줬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그 밖에서
그 전에서 FBI가 입수한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을 때도 소리로만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소리로만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메타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영화는 인간의 다층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층적 멀티 레이어가 저는 이 영화의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영화도 뭐 브레송에 의하면 소리와 화면의 조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개의 층이 그건데 일부러 소리만 보여주고 영화의 다른 주요 층인 화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소리만 나오는 그것의 주체는 영상이잖아요. 그것 또한 그렇죠. 영상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메타적으로 바라보면 영화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소리만이 아니라 화면까지 보여줘야 영화가 완성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도 인간이 빚어낸 예술이기 때문에 인간의 다층적인 면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서는 소리로 자극하지만 사실 현실의 온상 우리가 여기서 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거는 범죄가 벌어진 그 영상을 주목하지만 네.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온상은 그 사람의 변화 과정을 지금 보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 감독은 그 과정을 보고서 거기에다 주목을 하세요라고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가장 주요했던 장면이죠. 피해자인 학생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서 슈발리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슈발리를 보자, 슈발리하고 이제 눈이 마주치자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제 와우. 슈발리가 처음으로 이제 직접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손으로 이제 와. 아이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여기 진짜 사운드 연출 쩔더라고요. 극장에서 귀 막는 사람들 꽤 봤습니다. 저는. 그래. 저 영동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었거든요. 여기 연출이 와 너무나 소름 끼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주치자마자 눈이 딱 와. 되자마자.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리의 자극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건의 온상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더 소름 끼친다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근데 확실히 뭔가 철저히 좀 피해자의 시각으로 가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리고 딱 이 시점쯤부터 이 영화가 철저히 지향하던 그 느린 카메라에서 확실히 템포가 빨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반부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연출하지만 켈리앤이라는 사람의 광기가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발점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슈발리에 대한 동경인지 네. 아니면 사랑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좀 분간이 가지 않는 네. 물론 마지막 이제 USB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영상을 얻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네. 정체까지 밝혀버리죠. 정체를 밝히고 심지어 계속 폴드만 하던 그녀가 올인 베팅을 하고 네. 가상화폐까지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 다크웹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체를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스스로 정체를 밝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스스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 뭔가 이 현실 사회 그리고 영화의 피해자들과의 다른 차별점으로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네. 본인의 뭔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장면으로도 뭔가 좀 보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후반부가 아까 그 말했던 켈리앤의 다층적인 면모, 이중적인 면모 있죠. 그게 합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 욕망과 이성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정의가 좀 합쳐져가지고 쾌락이 수반된 정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다크웹에서 사진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피해자라는 그런 표상이 강한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이 켈리에는 영웅 심리로 그냥 그렇죠. 갖다 박아버리니까. 네. 그 지점이 굉장히 저는 차이점으로 되게 와닿아서. 네. 그래서 그 스스로 그 피해자 그쪽에 집에 가서 네. 사진을 찍고 네. USB를 남기면서 그 마지막부터 켈리앤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창문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찍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제가 이 영화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켈리앤이 아래의 모습으로 찍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확실히 현실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저는 보이게 되는. 네.
왜냐면 항상 이 사람이 찍혀왔던 모습은 이렇게 정면 사수로 당당히 정면 사수로 찍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뭔가 올려다보는, 심지어 자기가 사는 집 아파트조차도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면서 뭔가 계속 상위 계층에서 하늘에서 가상의 계층에서 떠노는 모습이 보였다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아래의 모습을 찍히는 모습이 이 켈리안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이 사회 안으로 뭔가 녹아들었구나. 네. 살아가는구나. 또한 그거에 맞게 클레망틴의 인터뷰도 내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이제 후회스러운 인터뷰도 있고 슈발리의 유죄가 확정되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할 거다. 레드룸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도 보게 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켈리안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무죄가 되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무죄가 됐을 수도 있죠. 슈발리에는 무죄가 됐을 수도 있다는 지점도 하면서 이제 그 화면이 막 깨지는 그런 장면도 한 네. 두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끝나죠. 그것도 이제 현실 세계를 뭔가 좀 부각하기 위한 그런 연출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영화를 그냥 요약하면 뭔가 좀 시선과 감시에 대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떠한 시선으로 볼 것이냐, 이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네.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시선을 던졌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했던 조커랑 비슷한 면모가 있는 네. 게 결국 이 조커도 그렇고 레드룸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여지는 감투를 벗겨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켈리안이 쳐다보는 이 감시의 방향은 과연 나를 위한 감시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타인을 누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통한 감시인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한 주평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보아야 아는 것과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표피를 벗겨내는 감독의 카메라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자신에게도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의 방향성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말을 보면은 선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내가 세상을 너무 그냥 이렇게만 봤던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저 그냥 이렇게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좀 성찰을 하게 안겨주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영화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술만 처먹는 건 아닌가? 음, 열심히 살아야겠네. 네. 그런 지점을 발견했고요. 네. 본 영화 터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뭐 보셨나요? 대도시의 사랑법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확실히 청춘 영화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캐릭터가 청춘이라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 영화 자체가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또 청춘을 즐기려면 또 거기 또 성장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성장이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는 용기에 대한 굉장히 다방면을 보여준 영화다. 네. 그러니까 그 용기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바라보는 어른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용기도 굉장히 잘 보였던 영화다. 네. 그러니까 영화상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김고은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과 노상현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 두 역할이 나오는데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건, 한 인물은 본인을 몰라서 바깥으로 도는 캐릭터와 한 인물은 너무 본인을 잘 알아서 숨기는 캐릭터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전이 되면서 그래요? 굉장히 청춘들의 뭔가 성장과 용기를 아주 인상 깊게 재밌게 봤던 영화로 봤고요. 결혼식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이상희 배우하고 김고은 배우가 결혼식 하는데 또 둘이 절친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수인 어떤가요? 수인은 뭐 그 정도는 아닌가요? 재밌어요. 네. 재밌게 봤던 영화고, 한 가지 또 재밌게 봤던 거는 덕성여대였어요. 진짜 나 너무 나 수유천.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수유천을 받다 보니까 덕성여대 그 로케이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밖에서 술 먹던 장면 있죠. 그 잔디밭.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네, 김민희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거 보다가 야, 이거 거기 같은데? 라고 네, 그러니까요. 봤는데 이제 덕성여대가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덕성여대는 뭔가 이제 영화의 메카가 되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올해 많이 보이긴 했네요. 네. 그래서 대도시의 사랑법 조금 더 관객 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저는 본 거 일단 바넬과 아다만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칸 경쟁 경쟁. 같은 영화인데 상관이 장편 대비. 없어가지고 봤거든요. 와 일단 이미지가 상당히 비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런 영화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전형적인 그냥 여성 서사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회 안에서 여자 주인공인 바넬이 혼자 고립돼가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일단 비범한 이미지가 진짜 대단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면모를 잘 살렸어요. 이 바넬이라는 사람이 완전 신여성으로 나오거든요. 현대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신여성, 진취적인 신여성으로 나오는데 이 바넬을 둘러싼 사회 그리고 아다마는 그 보수주의적인 사회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바넬한테 그러니까 너가 우리 뿌리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계속 억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넬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억가가 진짜 이상하리만치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넬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맞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전형적인 흔하게 봤을 법한 그런 여성수사 영화인데 그걸 보여주는 이미지가 진짜 비범합니다. 그냥 보십시오. 극장에서 보십시오. 네, 오케이. 네, 극장에서 보십시오.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보통의 가족밖에 없죠. 보통의 가족. 2주 레드룸스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보통의 가족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